오후 3시 거실에 괴종시계가 3번 울리면 아내 하루코의 시간은 다른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힘없이 흩날리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75세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하루코는 벌써 30분 전부터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고 대충 매만진 머리카락, 그리고 단추가 하나 어긋나게 끼워진 낡은 카디건. 그래도 아내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여보, 거기서 뭘 기다려? 날도 쌀쌀한데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해. 제 목소리에 하루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곧 그이가 올 시간이에요. 늦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이라니.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 나를 앞에 두고 아내는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현재의 나를 지워버리고 대신 정체 모를 누군가를 심어 놓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착각하는 것이겠거니 곧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코의 기다림은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그녀는 가장 아끼는 구두를 신고 현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이가 누구야?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코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마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숨이 찼을 텐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 때문인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담장 뒤로 몸을 숨기며 걷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묘한 질투심과 불안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멈춰 선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벤치. 그곳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낡은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케시 씨.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코가 부른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제가 아닌 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아니,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눈부신 미소였습니다. 대체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왜 아내는 저 청년을 제 이름으로 부르며 행복해하고 있는 걸까요? 혼란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바친 50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저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낯선 청년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는 내내 심장이 기분 나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내 하루코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그 청년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갓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케니치 씨, 오늘도 와주었군요. 기다렸어요. 그녀가 부르는 케니치는 분명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 끝에 머무는 사람은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아니라 이제 겨우 20살을 갓 넘긴 듯한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기색 없이 하루코의 손을 잡아 벤치에 앉혔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인 것처럼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네, 하루코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 청년이 입고 있는 낡은 체크무늬 남방, 소매 끝이 약간 해진 그 옷은 제가 젊은 시절 가장 아끼던 옷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월급을 털어 처음으로 샀던 그 옷. 하루코와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던 날 저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매만졌더랬죠.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내의 기억은 어디쯤에서 멈춰버린 걸까요? 제가 앞만 보고 달리느라 무심해졌던 그 수많은 세월을 건너뛰어 아내는 우리가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아내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청년과 아내는 공원 벤치에 앉아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이야기를 하고 청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청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내가 진짜 케니치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평온한 표정을 차마 깰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루코는 다시 현실의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봐도 별다른 감정 없이 저녁은 뭘로 할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함께 사는 노인이었고 공원의 그 청년은 그녀가 평생을 기다려온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오후마다 어디에 다녀오는 거야?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하루코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꿈을 꾸러 가요. 아주 예쁘고 따뜻한 꿈요. 거기엔 당신도 있어요, 여보. 아주 젊고 다정한 당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질투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제 곁에 있는 늙고 병든 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도 잊고 살았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인지, 왜 아내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도착하기 전 그 청년을 미리 만나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벚꽃잎이 벤치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멀리서 그 청년 쇼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 낡은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앳되고 선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쇼타가 저를 보고는 살짝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누구신지? 청년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하루코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 우리 아내를 만나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소. 쇼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아이 같은 표정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 대학에 다니는 쇼타라고 합니다. 예의 없이 어르신의 아내분을 마음대로 만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네. 궁금해서 왔어. 자네는 왜? 기억도 온전치 못한 노인네의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건가? 우리 아내가 자네를 나라고 부르는데도 말이네. 제 물음에 쇼타는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도 이끌리듯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쇼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이 공원에서 길을 잃고 울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그이가 기다린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이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구제 옷가게에서 산 낡은 셔츠인데 할머니가 제 셔츠 소매를 붙잡고는 케니치 씨라고 부르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쇼타의 시선이 자신의 낡은 셔츠 소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케니치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첫 월급을 타서 이 셔츠를 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그리고 두 분이 이 공원에서 얼마나 자주 미래를 약속했는지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어르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이셨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하찮게 여겼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쇼타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에게 저는 삶의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이곳에서 그 시절의 어르신을 만나며 기운을 얻으세요. 저는 그저 그 시간을 조금 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르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쇼타의 눈에 맺힌 진심을 보며 저는 제가 가졌던 옹졸한 질투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쇼타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하루코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발견한 하루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늙어버린 저와 제가 입었던 셔츠를 입고 있는 젊은 쇼타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 케니치 씨가 왜 두 명이죠?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충돌하며 머릿속이 하얘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이 상황이 아내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키지는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쇼타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하루코 씨, 놀라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은 미래에서 온 저예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멋진 어르신이 된답니다. 쇼타의 재치 있고 다정한 거짓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는 쇼타의 말을 듣고는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제 눈가와 검버섯이 핀 손등을 하나하나 살피는 아내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미래에 케니치 씨? 정말인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마주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내가 조금 일찍 당신을 마중 나왔어. 젊은 시절의 나를 만나는 당신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옆에 끼고 싶었거든. 아내는 그제야 안심한 듯 어머나 세상에 라며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억은 온전치 않았지만 아내는 본능적으로 제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사람, 즉 남편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세 사람의 이상한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쇼타가 아내의 기억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옆에서 살을 붙이며 추억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데이트 날 내가 너무 긴장해서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나갔었잖아. 기억나? 어머, 맞아요. 케니치 씨가 걷는 게 이상해서 봤더니 발 모양이 달랐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내는 쇼타의 어깨를 살짝 치며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함께 웃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쇼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주인공은 분명 저였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던 저의 젊은 날을 아내가 소중히 간직해준 덕분에 저는 50년 전의 저와 다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치매 할머니와 늙은 남편 그리고 손잡벌 되는 청년이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모습이 기이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도 지독한 병마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평화에도 조금씩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쇼타의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이 지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시간도 조금씩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쇼타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늘 입던 그 체크무늬 남방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깨가 무거워 보였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던 쇼타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하루코 씨, 저 다음 달에 도쿄로 가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됐거든요. 순간 공원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순간임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하루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쇼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케니치 씨, 드디어 꿈꾸던 곳에 합격했군요. 정말 축하해요. 내가 말했죠? 당신은 꼭 해낼 거라고. 아내는 쇼타의 이별 선언을 50년 전 제가 취업 통보를 받았던 그날의 기억으로 치환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별은 슬픈 헤어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쇼타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루코 씨. 다 당신이 응원해준 덕분이에요. 가서 열심히 할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기억 속에 있는 젊은 남편은 멀리 떠나가고 오로지 늙고 초라한 저만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그 상실감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그 기억조차 잊어버리게 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증세는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밤마다 제 곁에서 곤히 잠들던 아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 곳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 씨, 짐은 다 챙겼나요? 셔츠는요? 내가 새로 다려놓은 그 체크 남방 챙겨야죠. 아내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걸며 서랍을 뒤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아내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케니치 여기 있어. 이제 밤이야. 그만 자야지. 제 목소리에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지독한 낯설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케니치 씨 어디 갔어요? 지금 도쿄로 떠나야 하는데 이 노인네는 누구냐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저는 이제 미래의 남편도 아닌 그저 아내의 소중한 추억을 방해하는 낯선 침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취업을 위해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시절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 않는 50년 전의 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에서 쇼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쇼타를 보자마자 매달리듯 안기며 가지 마세요. 케니치 씨.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라고 울먹였습니다. 쇼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는 어르신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쇼타가 도쿄로 떠나기 전날 공원에는 평소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푸른 잎들이 무성해졌지만 우리 셋이 앉아있는 그 벤치 주변만큼은 여전히 50년 전의 봄날 같았습니다. 쇼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있는 제게 조심스럽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쇼타가 매일 입고 왔던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낡은 체크무늬 남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하루코 씨가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때 묻은 천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제 분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쇼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코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코 씨, 저 이제 정말 떠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기 계신 미래의 저가 제 대신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분이 매일 증명해 주실 겁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쇼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제가 도쿄로 떠나던 날 아내가 제 소매를 붙잡고 울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내에게 지금 이 순간은 기억의 반복이자 삶에서 가장 아픈 이별의 재현이었습니다. 쇼타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케니치 씨, 케니치 씨. 목이 메어 부르는 그 이름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내에게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지만 아내가 흘리는 슬픔만큼은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쇼타가 주고 간 그 낡은 체크 남방을 입어보았습니다. 75세 노인의 굽은 등과 야윈 팔에 20대의 옷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단추는 겨우 잠겼고 거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어넘기고 50년 전 아내를 설레게 했던 그 미소를 지어보려 애썼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감출 수 없었지만 아내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시절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으니까요. 여보, 나왔어. 케니치가 왔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제 옷차림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가 입은 체크 남방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의 안개 속에서 작은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그 셔츠, 당신 케니치 씨 맞나요? 아내의 목소리에 기대와 희망이 섞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응, 나야. 도쿄에 갔던 케니치가 당신이 보고 싶어서 금방 돌아왔어. 이제 어디 안 가. 평생 당신 옆에 있을게. 아내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제 피부를 어루만지며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제가 아니라 50년 전의 환영일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 환영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기억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쇼타가 떠난 뒤 우리 집의 오후 3시는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정각이 되기 10분 전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그리고 쇼타가 전해준 그 낡은 체크 남방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습니다. 75세 노인의 굽은 어깨에는 여전히 어색한 옷이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만큼은 어느덧 50년 전의 뜨거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기다렸지? 현관 앞에 앉아있던 하루코는 제가 다가가면 수줍게 웃으며 제 팔짱을 낍니다. 아내의 손길은 가벼웠고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케니치 씨.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는 않았나요? 셔츠가 조금 구겨졌네요. 아내는 제 남방의 깃을 정성스레 매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아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닌 이 옷에 깃든 50년 전의 환영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제가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50년이 지나버린 과거의 일들을 아내는 앞으로 일어날 꿈 같은 일들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모아서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을 사요. 거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툇마루에 앉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예쁜 할머니가 되겠죠? 아내의 천진난만한 말에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대신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쁜 집에서 늙어버렸고 당신은 아픈 할머니가 되었으며 나는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아내와 함께 50년 전의 그 푸른 꿈속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 가자며 보채던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내를 업고 빗속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는 내내 제 몸을 적신 빗물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체크 남방이 비에 젖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내의 기억 속에 저는 영원히 떠나가는 케니치로 남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노환,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아내의 얼굴은 한없이 작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곁에 앉아 젖은 체크 남방을 벗지 않은 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내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그 미래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병원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질 때쯤 아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밤새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아내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고 있는 그 낡은 체크 남방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우리 케니치 씨 어디 갔느냐고 울며 보챌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케시 씨, 고생 많았죠? 그것은 50년 전에 케니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함께 늙어온 주름진 남편 다케시를 부르는 아내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75세의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안개 한 점 없는 맑은 목소리.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보, 나 알아보겠어? 정말 나야? 아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요. 이 못난 셔츠, 쇼타 군이 입었을 때보다 당신한테 더 안 어울리네요. 그래도 참 반가워요. 당신 냄새가 나니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내는 사실 쇼타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매일 그 옷을 입고 서툰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치매라는 지독한 병이 기억을 가로막아도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살냄새와 온기만큼은 병마도 지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제 가슴팍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아직도 그게 있나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체크 남방의 작은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쇼타가 이 옷을 건네주었을 때도,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얇은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꺼내보니 빛바랜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이 셔츠를 처음 샀던 날 아내에게 청혼하며 몰래 넣어두었던 쪽지였습니다. 평생 당신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지독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제가 헌 옷가게에 팔아버렸던 그 셔츠가 쇼타라는 청년을 거쳐 다시 제게 돌아왔고, 그 속에는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50년 전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읽으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아이를 달래듯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날 당신 이 옷 입고 얼마나 거드름을 피웠는지. 이제야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찰나의 제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 잠시 밝게 타오르는 현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 짧은 기적이 끝나지 않기를, 이 낡은 셔츠 속에 깃든 우리의 시간이 조금만 더 멈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같았습니다. 아내는 기적처럼 정신을 차린 뒤로 예전보다 훨씬 더 평온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케시 씨, 우리 그 공원에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그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지는 해를 보고 싶어요. 의사는 반대했지만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복 위에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저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낡은 체크 남방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더 이상 연기를 위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50년 세월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제 팔에는 힘이 들어갔고 아내는 가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른 느티나무와 이제는 다 져버린 벚꽃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아내의 흰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렸습니다. 여보, 기억나? 여기서 당신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을 때 당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아내는 벤치에 앉아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75세 노인의 거친 손이었지만 아내는 그 속에서 20대의 따뜻한 청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내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5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할 두 영혼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동안 나는 당신을 원망만 했어.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게 우리 젊은 날의 사랑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제 고백에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케시 씨.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머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내 심장이 당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쇼타 군을 보며 웃었던 것도 그 아이에게서 당신의 향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내의 머리는 제 어깨에 딱 맞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더욱 세게 아내를 안았습니다. 다케시 씨, 사랑해요. 다음 세상에서도 꼭 그 체크 남방을 입고 나를 기다려줘요. 내가 금방 찾아낼 수 있게.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졌습니다. 제 어깨를 적시는 아내의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노을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내 하루코를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공원의 벤치에는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낡은 체크 남방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이제는 옷이 제법 몸에 익어 예전만큼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적막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아내의 온기가 남아있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는 그녀가 정성껏 다려놓았던 제 옷들의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의 흔적은 이토록
끈질기게 곁을 지키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오후 우체함에서 낯익은 이름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쇼타였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도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하지만 저는 가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코 씨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루코 씨가 저를 케니치 씨라고 부르며 잡았던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어르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셨는지 들으며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셔서요. 쇼타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우리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청년 쇼타에게 그리고 늙어버린 제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기억이 머문 그 삼시의 공원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계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늘 앉던 그 벤치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케니치 씨, 오늘도 와주었군요. 환청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내가 기다렸던 사람은 50년 전의 젊은 케니치도 낯선 청년 쇼타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저 자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었던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 누군가는 결국 제 평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벤치 옆에 놓인 빈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당신이 사랑했던 그 셔츠를 입고 당신이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당신이 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따스한 햇살 아래서 이제는 슬픔이 아닌 평온함으로 아내와의 다음 만남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입니다.